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대인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일의 미래입니다. 일의 미래. 특히 그 중에서도 기술 빅뱅 시대 일의 미래 어떻게 바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요, 저는 다이얼 전화기를 사용했습니다. 저희 집집마다 다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이러시는 거예요. 대인아, 미래에는 사람들이 각자 손안에 핸드폰이 아니죠, 전화기 한 대씩을 다 갖고 다닌대. 그것도 음성으로만 통화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면서 통화한대, 얼굴을 보면서 통화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저희 아버님 뭐 학력이 대단하신 분도 아니고 굉장히 뭐 뛰어난 통찰력을 가신 분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30여 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이 됐죠. 그때는 공상과학 소설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미 현실이 됐고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장 친한 친구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변화에 따라서 우리 산업이 변하고 일자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한국의 일자리가 불안한데 이렇게 기술 빅뱅,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 빅뱅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죠. 이 기술 빅뱅의 속도, 즉 기술 발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사용자 5천만 명에 도달할 때까지 전화기는요 75년이 걸렸고요, 라디오는 38년, TV는 13년, 인터넷은 4년이 걸렸는데 앵그리버드 게임은 불과 35일 걸렸습니다. 35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죠? 모바일 폰과 SNS가 등장해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ICT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산업 일자리가 이렇게 빨리 변하는 현상, 빅뱅 파괴라고 그럽니다. 빅뱅 파괴. 어떤 새로운 기술을 채택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빅뱅처럼 폭발적으로 이렇게 인기를 끌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현상, 이건 이제 빅뱅 파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등장하기 전에 휴대폰 업계의 최강자 뭐였죠? 노키아. 근데 애플의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 2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자, 스마트폰은 관련 업종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죠. 근데 코닥 필름도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스마트폰에 사진 촬영 기능이 탑재되면서 그냥 명줄이 끊어졌습니다. 심지어는요, 내비게이션 업체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내비게이션 기기 장착하고 다녔죠. 이제는 다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블랙박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에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곳에서 기술 급변에 따라서 경쟁이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이렇게 이동하거나 업종을 바꿔야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자, 스마트폰은 여러분들 이미 다 경험하셨고요. 또 하나 새로운 빅뱅 파괴 현상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뭡니까? 자동차죠. 1976년에요. 현대자동차가 포니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시절에서요, 우리가 수십 년 지났는데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보급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완승차 업계가 타격을 받고요,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 공급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화석 연료를 주로 생산하는 에너지 업체, 또 정유업체, 주유소 체인들, 또 자동차 수리하는 수리업체, 보험업체, 또 트럭 운송업계, 택배업계, 이런 등등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기술 빅뱅 현상에 따라서 우리 일자리들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좀 더 긴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한국의 인구 밀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산업용 로봇 밀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 밀도 1위 국가 한국입니다. 자, 지금도요, 한국은 산업용 로봇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요, 이는 제조업 강국인 측면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즉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반복 가능한 작업을 많이 하는 제조업에서 이 생산 자동화에 따라서 산업용 로봇을 많이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 영향에 따라서 한국의 산업용 로봇 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고급 산업용 로봇 도입에 따라서 인건비 절감률이 가장 높은 나라 역시 한국이 꼽히고 있고요. 세계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2025년까지 생겨나는 일자리 3개 가운데 하나는 산업용 로봇이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산업용 로봇 이야기하니까 주로 생산직, 제조업에서만 그런 기계가 대체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무직에서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동화 흐름에 따라서 직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인터넷 은행 출범했죠. K뱅크라고 출범했습니다. K뱅크는 오프라인 점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아껴서 예금 금리를 올리고 대출 금리는 낮춰줍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고 지금 벌써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미 자동화 흐름에 따라서 지난해에만 약 3,000명 이상이 감원이 됐는데 올해에도 그런 흐름들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동화 흐름에 따라서요, 어떤 일자리들이 많이 사라지나 한번 봤습니다. 미국의 직업 성격별로 고용 비중 변화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가리지 않고 반복 가능한 정형화된 일자리, 흔히 루틴한 일자리들이 굉장히 비중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사무, 행정, 제조, 생산, 건설, 채굴처럼 이게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가리지 않고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 반복 가능한 업무들은 크게 줄어들고요. 반면에 비즈니스 금융, 매니지먼트, 컴퓨터, 수학, 건축, 엔지니어링처럼 고도의 판단이 필요하거나 또는 창의적인 능력이 필요한 이런 일자리들이 늘어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줄어드는 일자리보다 늘어나는 일자리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총 한 510만 개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일자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저는 먼저 이제는 직장은 직업과 같다라는 이 등식이 깨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요, 급속한 기술 변화에 따라서 기업의 수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1960년대에는 기업의 평균 수명이 6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15년, 20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과거에 한 60년 정도에서 이제는 85세, 심지어는 이제 100세를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업 수명은 60년이었다가 이제 15년, 20년으로 줄었고 반면에 사람들의 수명은 확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가능했죠. 나 저 회사에 뼈를 묻고 싶어. 가능했죠. 근데 지금은요, 뼈를 묻고 싶어도요, 내가 그 회사에 뼈를 묻기 전에 그 회사가 몇 번 생겨났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뼈를 묻고 싶을래야 뼈를 묻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삶의 모드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요, 한 직장에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계속 열심히 일하면 그게 내 직업이 됐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더 이상 안 됩니다. 내가 더 이상 그렇게 바라도 그게 불가능한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직장은 내가 일시적으로 일하는 곳이 될 수 있고 나의 다음 직업을 준비하는 곳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직장보다 직업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자신만이 직장을 벗어나서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평소에 꾸준하게 역량과 컨텐츠를 쌓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뭐 직장 대신 직업을 가지라 이런 이야기는 사실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직업이 하나면 되느냐?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서 여러 개의 직업을 가져야 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평생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 한 20년 정도 배우면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해갑니다. 변해가는 세상에서 그 흐름들을 따라잡으려면 사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자면 평생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세바시에 이렇게 오시는 것도 사실은 좋은 지식 습득의 기회, 정보 습득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제 이야기는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그마한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장이 되기를 사실은 기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40세에 은퇴하고 75세까지 일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게 말이야 방구야. 40세에 은퇴하라고 그래놓고 75세까지 다시 일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40세에 한번 은퇴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두세 차례 직업을 바꿔가면서 더 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75세까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요. 자,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자신의 일정한 커리어에서 정점에 있는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뛰어가고 다음 단계로 뛰어가고 하는 식으로 해서 두세 번의 직업을 갖고요. 반면에 한 55세 정도 지나고 나서는 한창 돈을 벌 때처럼 사실 그렇게 벌기는 힘들죠. 다만 소득은 좀 줄어들더라도 그래도 자기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서 한 75세까지 일한다면 좀 더 풍성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사람의 사례는 아니지만 기업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에서 코닥 필름 무너졌다고 그랬죠. 필름업계 1위는 코닥이었습니다. 2등이 사실은 후지필름이었거든요. 그럼 후지필름은 무너졌을까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보아하니 안 무너진 것 같죠. 네. 자, 그래서 후지필름은요, 사실은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 스마트폰의 등장, 또 한편으로는 일본 기업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20년이 넘는 장기 침체를 견디면서 버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번창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끊임없이 혁신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혁신을 했는데 사분면 분석법이라는 걸 도입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거기에서 혁신을 이루어서 성장의 발판을 삼았습니다. 시장을요, 기존 시장, 새 시장으로 나누고 또 한편으로 이 회사가 가진 기술을 새 기술과 기존 기술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새 기술과 기존 기술을 번갈아 가면서 기존 시장, 새 시장에 계속 적용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사진을 보호하는 아스타잔틴이라는 그런 약품이 있는데요. 그 약품이 피부 또한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음을 파악하고 아스탈리프트라는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 대박을 쳤어요. 그런 식으로 끊임없는 혁신을 할 수 있었기에 사실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번창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사람한테 대입해 보면 우리가 하나의 직업에만 머무르지 말고 또는 자신의 하나의 직무 역량에만 매달리지 말고 계속 새로운 어떤 흐름들을, 기술 변화의 흐름들을 쫓아가고 시장의 변화들을 살펴가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새롭게 익혀야 될 기술이나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속 학습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기존에 쌓아온 커리어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결되는 새로운 어떤 기술들을 개발해 나간다면 그것이 새로운 직업들을 그리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발현하는 직업들을 찾을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요, 파트타임 창업을 통한 실험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본격적인 자신의 직업을 갖기 전에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뭐 좀 비슷한 예로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100만 원 투자 실험이라는 걸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여러분들 보통 이제 뭐 사실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주식 투자 그러면 제일 흔한 방법은 이런 거죠. 아는 친구가 이거 사면 좋아. 네. 그래서 설계돼서 이제 사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투자든 사실 먼저 사전에 공부하는 게 필요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충분한 공부를 했다고 치더라도 바로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투자하기보다는요, 소액의 큰 부담되지 않는 그런 소액의 자금을 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분산해서 그렇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짠 다음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로 해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터득한 철학이나 방법론이 잘 현실에서 작동하는지를 보고 그게 작동한다면 좀 더 투자 금액을 늘려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심지어 뭐 창업을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막 뭐 퇴직금 받는다든지 또는 그냥 기존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나와서 막 달려들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인이나 아는 친구가 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이 있다거나 그런 사업에 참여해서 재능을 투자하든 또는 뭐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노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공공이나 민간의 프로젝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걸 팀을 짜서 같이 한번 해보고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작동하는지 한번 계속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지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작동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의 장점이 뭐냐면 기존 직장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죠. 예, 그 직장이 좀 미안할지 모르겠으나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요 안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리지널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비빌 언덕이 있을 때 그 안정감이 있을 때 사실 또 창의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직장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직장이 주는 여러 가지 인적, 물적 네트워크 또 자원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건너가는 그런 이제 디딤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존 직장 업무를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기존 직장 업무를 최대한 열심히 하되 자신이 가진 10%의 재능을 조금 더 부지런히 하면서 다른 기회들을 한번 탐색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직장에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평생 따라다니는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기존 직장, 상사, 동료, 부하 직원들의 평판이라는 거 절대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탐색할 수 있는 파트타임 창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들을 한번 탐색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빅뱅 현상은 지금 일자리도 불안한데 우리의 미래 일자리도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베이스를 또한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